뉴저지의 4월은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 쌀쌀했습니다. 38년간 운영하던 한국 식품 도매업을 정리하고 은퇴한 지 6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교회 봉사며 친구들 만남으로 바빴지만 저는 그저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교회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김 집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야, 나 테슬라 주식으로 3달 만에 3만 불 벌었어. 진짜 대박이야. 옆에 앉은 이 장로도 거들었습니다. 애플 주식은 절대 안 떨어져. 나는 10년 전에 사놓은 게 지금 5배가 됐어.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8년 동안 장사하며 돈 굴려본 제가 주식 투자를 못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주식 투자 좀 해볼까?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위험해. 우리 나이에 무슨 주식이야. 장사하면서 돈 굴려본 내가 주식 못하겠어? 은퇴 자금 2억 있잖아. 그냥 은행에만 놔두기 아까워. 그래도 위험하단 말이야. 나이 들어서 돈 잃으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바로 로빈후드 앱을 깔고 유튜브로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스마트폰 몇 번만 터치하면 미국 최고의 회사들 주식을 살 수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5천만 원만 테슬라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주가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이틀 만에 200만 원이 올랐다가 사흘째 되는 날 3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다시 400만 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계좌에 7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되는데? 저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나머지 1억 5천만 원도 전부 테슬라에 넣었습니다. 아내가 알면 난리가 날 게 뻔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이었습니다. 교회 친구들이 단기 매매로 수익률을 높여야 해라고 조언했고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이틀에서 사흘에 한 번씩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샀습니다.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그러다 또 떨어지면 사고. 마치 장사할 때 물건 사고 파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달이 지나자 계좌에는 3억이 넘는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6달째 되던 어느 날 계좌를 확인하니 4억 6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원금 2억에 순수익 2억 6천만 원, 미국 돈으로 20만 달러를 번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즉시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저녁 먹자. 아빠가 쏜다. 맨해튼의 유명한 한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딸 내외 6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갈비찜과 LA 갈비, 해물탕에 막걸리까지 푸짐하게 주문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저는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아빠가 주식으로 대박 났어.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얼마나요? 미국 돈으로 2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2억 6천 정도 벌었어. 딸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진짜예요? 대단하시다. 아들이 상을 치우는 직원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식은 세금 없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도 주식은 세금 안 내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국은 달라요. 주식 팔면 양도소득세 내야 해요. 뭐? 양도소득세?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네, 주식 사서 판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회계사한테 상담 받아보세요. 그제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행복했던 저녁 식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친구 중에 회계사가 있으니 연락해보라며 번호를 알려줬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월요일 아침 떨리는 손으로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김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세금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이라도 괜찮을까요? 다음 날 오후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회계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2층 간판에 김영수 공인회계사라고 한글로 써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계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가져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식 거래한 내역인데요. 이번에 세금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계사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님, 단기 매매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네, 친구들이 자주 사고 팔라고 해서요. 거래 횟수가 87번이네요. 이건 상당히 복잡해질 거예요. 회계사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딱딱 소리가 날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방 양도소득세가 약 4만 달러, 뉴저지 주 세금이 8천 달러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4만 8천 달러면 6천만 원이 넘는데요. 네, 단기 매매는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손님 경우엔 22에서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1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15%인데 아쉽네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2억 6천만 원을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6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그리고 회계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거래 횟수가 워낙 많아서 저희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하거든요. 최소 5천 달러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5천 달러요? 네, 87번 거래를 일일이 정리하고 신고서 작성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세금 4만 8천 달러에 회계사 수수료 5천 달러. 총 5만 3천 달러 하나로 약 7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20만 달러 벌어서 기뻐했는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4만 7천 달러밖에 안 된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회계사는 뭐래? 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세금이 6천만 원 넘게 나온대. 회계사 비용도 600만 원 넘고. 아내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공부 좀 하고 하라고 했잖아. 당신은 맨날 아는 척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회계사 만나고 왔는데 세금이 6천만 원 넘게 나온대. 아버지, 미국은 주식 세금이 한국이랑 많이 달라요. 제가 미리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지.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덤빈 게 문제지. 전화를 끊고 다시 회계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다 매도를 하셨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매도 시점을 분산했거나 손실 난 주식이 있어서 상세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날 밤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주식 세금을 입력하니 비슷한 사연들이 주르륵 떴습니다. 저도 작년에 세금 폭탄 맞았어요. 3만 불 벌었는데 세금으로 1만 2천 불 냈습니다. 단기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세금이 거의 25%예요. 회계사 비용도 장난 아니에요. 저는 4천 불 냈어요. 댓글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계사 5천 불은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다른 데도 알아보세요. 저는 다음 날부터 다른 회계사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포트리, 팰리세이즈 파크, 리지필드까지 3곳을 더 돌아다녔습니다. 가장 싼 곳이 3,500달러였습니다. 한인 2세 여성 회계사였는데 젊어 보였지만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거래 횟수가 많으면 일일이 다 계산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제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3,500달러에 해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찾아가니 회계사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질문했습니다.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손실 본 거래는 하나도 없으세요? 초반에 한 5천 불 정도 잃은 게 있긴 한데요. 그것도 다 기록해야 해요. 수익에서 손실을 빼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회계사는 제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87번의 거래를 스크롤하며 빨간색으로 표시된 손실 거래들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3,000불 손실, 여기 2,000불, 여기 1,500불. 이거 다 합치면 8,000달러네요.
그럼 세금이 줄어드나요? 당연하죠. 20만 달러 수익에서 8천 달러 손실을 빼면 과세 대상이 19만 2천 달러가 됩니다. 회계사가 다시 계산했습니다. 연방세가 3만 8천 달러, 주 세금이 7,500달러. 총 4만 5,500달러네요. 처음 계산보다 2,500달러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거액이었지만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회계사가 프린트한 자료를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단기 매매 말고 장기 투자 위주로 가세요. 1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15%로 떨어져요. 그리고 IRA 계좌도 활용하시고요. 은퇴 계좌는 세금 혜택이 있거든요. 저는 자료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장기 투자 전략, 배당주, 포트폴리오, IRA 계좌 개설 방법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한국보다 나은 점도 많아요. 한국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거의 없지만 거래세가 있고 무엇보다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이 제한적이잖아요. 미국은 세금은 좀 높지만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요. 배당도 분기마다 나오고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회계사 바꿔서 세금이 좀 줄었어. 그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도 배웠고. 잘하셨네요, 아버지. 그래도 6개월에 20만 불 버신 거 대단하세요. 세금 내고도 이 정도면 성공 아닌가요? 그래, 비싼 수업료 낸 셈 치지 뭐.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받아 말했습니다. 아버님, 회계사 비용 3,500불로 줄인 것도 잘하신 거예요. 제대로 신고 안 했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받으면 벌금까지 더 나왔을 거예요. 그 주 일요일 한인교회에서 투자세금 세미나가 열린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교회 지하홀에 의자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충 세어보니 20명이 넘었습니다. 나이는 대부분 50대에서 70대,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강사로 나온 한인 공인회계사가 파워포인트를 켜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시고도 세금 때문에 곤란을 겪으십니다. 오늘은 장기 투자와 은퇴 계좌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옆자리에 앉았던 60대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똑같은 실수했어요. 그래도 배우면 되죠 뭐.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비싼 수업료 냈습니다. 세금 신고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열어보니 IRS 미국 국세청에서 온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영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의 2024년 주식 거래 내역 중 일부 거래의 취득가가 불명확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저는 즉시 회계사에게 전화했습니다. IRS에서 편지가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팩스로 보내주세요. 팩스를 보낸 후 1시간쯤 지나 회계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로빈후드에서 자동으로 생성한 세금 보고서에 일부 주식의 매수가가 누락된 거예요. 증권사 시스템 오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거래 내역을 증명해야 해요. 로빈후드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상세 거래 내역을 요청하세요. 저는 그날 밤 로빈후드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자동 답변이 왔습니다. 귀하의 문의를 접수했습니다. 영업일 기준 5-7일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동 응답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통화량이 많습니다. 예상 대기 시간은 2시간입니다. 1시간을 기다리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회계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로빈후드에서 연락이 안 와요. 제가 직접 연락해 볼게요. 대신 추가 비용이 $500 들어요. $500요? 네, 증권사 상대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며칠 후 뉴저지 주 세무서에서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주 세금 신고 내역 중 불일치 항목이 있으니 설명하시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회계사가 잘 처리해 줄 거야.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다음 날 회계사를 찾아가 추가 비용 $500를 지불했습니다. 제가 로빈후드 본사에 공식 레터를 보낼게요. 그리고 IRS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누락이라는 해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요? 지난 6개월간 은행 입출금 내역이랑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준비하세요. 주식 거래로 인한 자금 흐름이 명확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저는 집에 돌아와 서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은행 명세서, 신용카드 청구서를 한 장 한 장 출력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들아, IT 회사 다니는 친구 중에 로빈후드에 아는 사람 없니? 한번 알아볼게요. 이틀 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로빈후드 내부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알아냈어요. 직접 영어로 사연을 써서 보내보세요. 저는 온라인 번역기를 돌려가며 편지를 썼습니다. 38년간 성실히 일한 이민자가 노후 자금으로 투자했는데 시스템 오류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편지를 보내고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로빈후드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귀하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시스템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정정 보고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사흘 후 정정된 세금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회계사가 즉시 IRS와 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기다리면 해결될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IRS에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출하신 정정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3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득가 증명이 불충분합니다. 증명하지 못할 시 해당 거래는 취득가 $0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 $12,000가 부과됩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회계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계사가 편지를 읽어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3건은 다른 증권사에서 로빈후드로 이전한 거래들이네요. 이전 과정에서 취득가 정보가 누락된 것 같아요. 이전 증권사가 어딘데요? TD 아메리트레이드입니다. 거기 계좌는 이미 닫았어요. 그럼 좀 복잡해졌네요. 닫힌 계좌는 자료 찾기가 어렵거든요. 회계사가 TD 아메리트레이드에 전화했지만 계좌가 닫혔으면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건 IRS를 직접 상대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긴 하는데 추가 비용이 $1,500는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4,000불 냈는데 또 $1,500불이요? 회계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안 하시면 12,000불 더 내셔야 해요. 선택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아내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주식 같은 건 안 했어야 했어.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12,000를 더 내야 하나 아니면 $1,500를 더 들여서라도 싸워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TD 아메리트레이드 계좌 닫음을 입력했습니다. 게시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TD 계좌 닫았는데 과거 거래 내역 어떻게 봤나요? 댓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계좌 닫았어도 온라인으로 로그인하면 과거 기록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TD 아메리트레이드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로그인이 됐습니다. 메뉴를 뒤지다가 거래 내역 버튼을 찾았습니다. 클릭하니 기간 선택이라는 창이 떴습니다. 지난 3년을 선택하고 PDF 다운로드를 눌렀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수백 줄의 거래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의 3건 거래를 찾았습니다. 매수가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있다. 저는 새벽 4시에 회계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전 10시에 회계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완벽한 증거네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바로 IRS에 제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게시판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문제를 해결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한인들끼리 도와야죠. 저도 그때 다른 분한테 도움 받았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문제 해결했어. 정말요? 어떻게요? 인터넷에서 방법 찾아서 내가 직접 했어. 우와,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해낸 거 자랑스러워. 2주 후 IRS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뜯어봤습니다. 모든 서류가 승인되었습니다.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여보, 됐어. 다 해결됐어. 모든 세금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정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연방세 38,000달러, 주세금 7,500달러, 회계사 비용 4,000달러. 총 5만 달러 하나로 약 6,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20만 달러 수익에서 5만 달러를 뺀 15만 달러가 순수익으로 남았습니다. 원금 2억 원에 순수익 1억 9,500만 원을 더하니 계좌에는 총 3억 9,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말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동네 한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6개월에 2억 가까이 버신 거 대단하세요. 세금 내고도 이 정도면 성공 아닌가요? 비싼 수업료 냈지만 많이 배웠어. 앞으로는 제대로 공부하고 장기 투자할 거야.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일로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저희도 주식하기 전에 공부 좀 해야겠어요. 월요일에 회계사를 찾아가 마지막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회계사가 준비한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같은 배당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IRA 계좌 개설 방법이랑 손실 공제 활용법도 다 들어있어요. 이것도 비용 내야 하나요? 아니요, 제 고객이시니까 이 정도는 서비스예요. 집에 돌아와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20만 불을 벌고도 세금과 수수료로 5만 불을 냈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에서 배우세요. 단기 매매의 세금 위험성, 회계사 상담의 중요성, 손실 공제 활용법, 장기 투자의 장점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확인하니 댓글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주식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글 보고 공부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실수를 이렇게 공유해 주시다니.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계사의 조언대로 IRA 계좌를 열고 연간 한도인 7,000달러를 넣었습니다. 50세 이상은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단기 매매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배당주를 사서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오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첫 분기에 850달러가 입금됐습니다. 아내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투자야. 조급하게 사고팔 필요 없어. 그래, 이제야 제대로 하는구나. 어느 일요일 한인교회 담당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집사님, 다음 주에 초보자를 위한 주식 투자 세미나 하는데 강사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요. 아니요, 집사님 경험담이 더 도움될 것 같아서요. 실패담 들으면 다들 조심하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교회 지하홀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주식으로 20만 불을 벌고도 세금과 수수료로 5만 불을 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놓았습니다. 무작정 뛰어든 과정, 단기 매매의 함정, 세금 폭탄, IRS와의 씨름, 그리고 교훈까지. 여러분은 제 실수에서 배우세요. 투자하기 전에 공부하세요. 회계사 상담 받으세요. 장기 투자하세요.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20명 넘는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IRA 계좌는 어디서 여나요? 배당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손실 공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엔 잘난 척만 했는데 이젠 실수도 인정하고 남 도와주려고 하네. 인생 60 가까이 살아보니 돈 버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 그리고 혼자 잘 되는 것보다 다 같이 잘 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집에 도착해 핸드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3억 9,500만 원이 장기 투자로 천천히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분기 배당금 예상액이 950달러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저지의 가을 저녁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8년 전 처음 이 땅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배울 게 많지만 이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우편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포틀랜드의 가을은 이렇게 왔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집 앞 잔디에는 낙엽이 수북했습니다.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편함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서 온 봉투였습니다. 두툼하고 공식적인 느낌의 갈색 봉투. 평소 같으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열어봤을 텐데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쥐고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ADMINISTRATION. 틀림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토스트와 커피로 식사를 하고 집 앞 산책을 한 바퀴 돌고 점심에는 냉장고에 남은 김치찌개를 데워 먹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45년을 미국에서 산 사람이, 35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사람이, 이제 69의 나이로 조용히 연금 받으며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해외 소득 미신고 관련 통지 마이너스 즉시 회신 요망.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식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귀하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소득 활동이 확인되었습니다. 소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당 수령액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15일 내 요청합니다. 회신 없을 시 연금 지급이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무릎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거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이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뒷마당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심은 나무였습니다. 5년 전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내의 병원비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6만 8천 달러. 보험으로 4만 8천 달러를 충당했지만 2만 달러가 빚으로 남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홀로 그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500달러씩. 40개월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소셜연금은 한 달에 1,800달러였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세가 1,200달러, 의료보험이 400달러, 식비와 공과금이 500달러쯤. 그런데 병원비 빚을 갚기 시작하면서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1,800달러에서 500달러를 갚으면 1,300달러. 거기서 집세를 내면 100달러. 의료보험을 내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축으로 메웠습니다. 평생 모아둔 2만 5천 달러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저축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재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살아. 우리 회사에서 무역 서류 정리할 사람 찾는데 내가 영어 잘하잖아. 6개월만 한국 와서 도와줄 수 있어? 월 200만 원 줄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면 1,200만 원이었습니다. 미국 돈으로 9천 달러쯤 되었습니다. 그 돈이면 병원비 빚을 다 갚고도 3천 달러가 남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한국에 좀 갔다 올까 하는데. 갑자기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친구가 일 좀 도와달래서. 일요? 아버지 나이에 무슨 일을요? 서류 정리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안 돼요? 시애틀이 포틀랜드보다 물가도 싸고 같이 살면 훨씬 편하실 텐데.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내가 짐이 될 수는 없지. 무슨 말씀을요? 아버지가 무슨 짐이세요? 괜찮다.
한국 갔다 와서 생각해 볼게. 아들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손자 둘 키우느라 벅찰 텐데 시아버지까지 모시면 부담이 클 것입니다.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5월이었습니다. 친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서울은 낯설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쏟아 있었고 지하철은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친구 회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아. 영문 서류 검토하고 번역하는 거야. 내가 35년 동안 미국 회사에서 일했으니 문제 없을 거야. 사무실 한 구석에 책상을 배정받았습니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저만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일에 집중하니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6개월 계약이었지만 일이 잘 풀려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결국 3년을 일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받아서 미국으로 송금했습니다. 병원비 빚을 다 갚았고 저축도 다시 모았습니다. 2만 달러가 넘게 모였습니다. 친구 사장이 급여를 현금으로 줬습니다. 세금은 내가 알아서 해.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서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몰랐습니다.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썼습니다. 소셜연금은 계속 미국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있어도 연금이 나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만난 동포들도 비슷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연금 받으면서 한국에서 용돈벌이 하는 사람 많아. 신경 쓰지 마. 미국이랑 한국이랑 상관없어. 각자 다른 나라잖아. 그 말들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소셜연금은 제가 45년 동안 일해서 받는 자격이 있는 돈이고 한국에서 버는 돈은 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두 개가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3년 만에 포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통장에는 6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과 계속 들어온 연금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온 것입니다.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아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15일 안에 회신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회신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한인 변호사 사무소 번호를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세 군데에 전화했지만 모두 녹음된 음성만 나왔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게 잘못이었을까? 그냥 가난하게 살았어야 했을까? 아들 집으로 갔어야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안재호라고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해외 소득 미신고 관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변호사 사무실은 한인타운에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 끝에 작은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대기실에는 저처럼 나이든 한인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30분을 기다린 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편지를 건네자 변호사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안 선생님, 이거 큰일입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전 세계 모든 소득을 추적합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맺은 나라라서 국세청끼리 정보를 공유합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도 미국 정부가 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한국에서 급여를 받으면 한국 국세청에 기록됩니다. 그 정보가 자동으로 미국 IRS로 전달됩니다. IRS는 다시 소셜 시큐리티와 정보를 공유하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선생님은 3년간 한국에서 총 7,200만 원, 약 5만 4천 달러를 벌었는데 한 푼도 신고 안 하셨네요. 그 금액이 그렇게 컸다는 것을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이 36개월이면 그 정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생님이 1년에 6개월씩 한국에 계셨다는 점입니다.
소셜연금 수령자는 연속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면 거주 요건 위반으로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소셜시큐리티가 요구하는 건 3년치 부당 수령액 환급입니다. 계산해 보니 약 $8,000입니다. $8,000. 큰 돈이었지만 감당할 수는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향후 연금도 삭감되거나 영구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영구 중단이요? 네. 거주 요건을 위반했으니까요. 소셜연금은 미국에 거주하는 게 원칙입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해명서를 써야 합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성실하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이 정도 케이스면 $3,000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8,000 환급에 $3,000 변호사 비용이면 $11,000였습니다. 저축의 6분의 1이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IRS 세금 신고도 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서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3년치 수정신고를 하면 세금과 가산세가 나올 겁니다. 대략 $4,500 정도 예상됩니다. $4,500가 더. 그럼 총 $15,500였습니다. 한국에서 소득세를 냈다면 이중과세 방지 조약으로 일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선생님은 한국에서도 세금을 안 냈다고 하셨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이 현금으로 줬고 저는 그냥 받았습니다. 그럼 한국국세청에서도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무조사가 더 엄격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총 $15,000 이상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5,000. 저축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저녁을 먹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뒤졌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급여 명세서, 통장 내역, 항공권 영수증. 모든 걸 찾아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3년간의 기록이 한 상자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명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아내 의료비 빚 이야기를 쓸 때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솔직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명서는 5장이 되었습니다. 왜 한국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는지, 법을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지,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였는지 모든 걸 성실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8,000를 24개월 분할 상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보낸 후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4주에서 6주 걸린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서만 쌓여갔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깨서 천장을 바라보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연금이 영구 중단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집을 팔아야 할까? 아들 집으로 가야 할까? 5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우편함에서 소셜시큐리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뜯지 못했습니다.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귀하의 해명을 검토한 결과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법 위반은 명백합니다. 부당 수령액 $8,000에 24개월 분할 상환을 승인합니다. 매월 연금에서 $333가 자동 공제됩니다. 향후 모든 소득은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최악은 피한 것이었습니다. 연금이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333가 공제된다는 것은 실질 소득이 $1,467로 줄어든다는 의미였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집세 $1,200, 의료보험 $400, 식비와 공과금 $500. 총 $2,100가 필요한데 $1,467밖에 없었습니다.
$633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축을 깨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한 달에 $633씩 24개월이면 $15,000가 넘었습니다. 거기에 IRS 세금 $4,500와 변호사 비용 $3,000를 합치면 $22,000였습니다. $60,000 저축에서 3분의 1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국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재호 씨 무슨 일이야? 저 한국에서 일할 때 세금 낸 기록 있습니까? 세금? 그때 현금으로 줬잖아. 세금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했고. 미국에서 세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 증명서가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 씨 그때 현금으로 준 거라 세금을 안 냈어요. 지금 와서 세금 낸 것처럼 서류 만들면 저도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IRS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4,500를 수표로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 비용 $3,000도 함께 지불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2,500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60,000였는데 벌써 $7,500가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633씩 저축을 깨면 24개월 후에는 통장에 $37,000쯤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1,200짜리 아파트에서 $900짜리로. 동네가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모았던 물건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들 어렸을 때 사진, 아내가 쓰던 앞치마. 상자에 담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새 아파트는 1층이었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어두웠고 복도에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이웃들 대화 소리가 벽을 통해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300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의료보험도 바꿨습니다. $400짜리에서 $250짜리로. 보장 범위가 줄었지만 큰 병만 안 걸리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장을 볼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싶은 걸 샀는데 이제는 가격표를 먼저 봤습니다. 고기 대신 두부를 샀고 과일은 세일하는 것만 골랐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다.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낙엽이 뒷골목에 쌓였습니다. 저녁을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토스트 한 조각, 점심에 라면, 저녁은 그냥 물 한 잔.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세청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해외 거주자 소득세 미납 관련 통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소득 7,2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및 가산세 총 1,850만 원 납부 요청. 1,850만 원. 미국 돈으로 $13,900였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에서 $8,000를 물고 IRS에서 $4,500를 물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13,900를 또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총 $27,000. 통장 잔액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지만 변호사도 난감해했습니다. 이건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한국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하는데요. 한국 세무사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료가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 선생님, 3년치 소득세와 가산세를 합치면 1,850만 원입니다. 지금 납부하시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늦어지면 매달 이자가 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냅니까?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선생님이 한국 비거 주자인데 저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작은 한인 식당에서 24회째 설거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난 접시를 닦아내는 일이 처음엔 창피했지요. 한국에서는 서울 중구청 산하 도서관 사서로 근무했었거든요. 책 냄새 가득한 조용한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책을 빌려주고 반납 도서를 정리하고 신간을 소개하던 일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줄 알았지요. 그런데 딸아이가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남편과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당시 1993년이었는데 외환위기 전이라 분위기가 좋았지만 그래도 미국 유학이라는 게 보통 결심이 아니었거든요. 딸은 고집이 셌습니다. 엄마 나 꼭 가야 돼. 이게 내 인생이야 라며 울고불고 했지요. 결국 우리 부부는 딸을 혼자 보낼 수 없다는 마음에 모든 걸 정리하고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중구청 사서직도 사표를 냈고 남편도 작은 인쇄소를 팔았습니다. 오하이오에 도착했을 때가 46살이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미국 생활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엔 딸이 대학 졸업하면 한국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졸업하고 여기서 직장을 잡았고 미국 남자와 결혼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돌아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남편은 한인 마트에서 일했고 저는 이 식당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는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처음 한 달은 손이 부르텄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를 닦아내고 무거운 냄비를 옮기는 일이 반복되었지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손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딸아이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20해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손주를 둘이나 낳았고 남편은 3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요. 아침에 당신 나 오늘 마트 가야 해라고 말하고 나섰다가 그대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더군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가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남편이 마트에서 받던 월급이 끊겼으니 제 수입만으로 렌트비를 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딸이 가끔 도와주긴 했지만 딸내도 자기 살림이 있는데 계속 손 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을 열었더니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편지가 와 있더군요. 봉투를 뜯어보니 귀하는 이제 만 67세가 되어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으실 자격이 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도 나와 있었어요. 한 달에 $1,500.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00만 원쯤 되는 금액이었지요. 편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500라니. 제가 식당에서 한 달 동안 설거지해서 버는 돈이 $1,200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주 6일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해서 받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앉아서 매달 $1,500를 받을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다음날 식당에 출근해서 같이 일하는 한인 언니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요. 언니 나 소셜연금 받을 수 있대. 한 달에 $1,500래. 언니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명희야 잘됐다. 너 이제 일 그만둬도 되겠네. 그 돈이면 혼자 살기 충분하잖아. 근데 설거지통에서 물을 털어내다가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에서 제가 15해나 사서로 일했는데 그때 낸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분명히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떼어갔던 기억이 나요. 통장 정리하면서 연금보험료 공제라는 항목을 봤었거든요.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언니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언니들 나 한국에서 도서관 사서로 15해 일했잖아. 거기서 낸 연금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당연하지. 내가 낸 돈인데. 나도 한국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나중에 신청해야지 생각하고 있어. 둘 다 받아야지. 둘 다 받을 수 있어? 제가 대묻자 언니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미국에서도 일했고 한국에서도 일했으면 양쪽 다 받는 거지. 그게 내 권리야. 언니들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양쪽 다 해서 성실하게 세금 내고 일했는데 당연히 둘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에 한국 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한 달에 얼마나 되는 걸까? 15해 일했으니까 적어도 50만 원, 60만 원은 되지 않을까?
그럼 소셜연금 1,500달러에 한국 연금까지 합치면 생활이 훨씬 나아질 텐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엄마가 한국에서 도서관 사서로 15해 일했잖아. 거기서 낸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엄마, 그거 복잡해. 괜히 건드렸다가 소셜연금까지 문제 생기면 어떡해. 그냥 여기 것만 받아. 딸의 말투에서 걱정이 느껴졌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얘야, 엄마가 15해 동안 매달 월급에서 돈을 떼어갔단 말이야. 그게 적은 돈이 아니야. 그냥 버릴 수는 없지. 엄마, 그래도요. 자칫 잘못하면. 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다음 날 점심시간에 한인회에 들렀습니다. 딸 학비 낼 때 한인회에서 장학금 조금 도움받은 적이 있어서 가끔 들르곤 했거든요. 게시판을 둘러보는데 노란색 전단지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한국 마이너스 미국 양국 연금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빨간 글씨로 크게 쓰여 있었어요. 두 나라에서 일하신 분들 양쪽 연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컨설팅으로 복잡한 절차를 대신해 드립니다. 전단지를 뜯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군요. 그날 저녁 딸이 집에 찾아왔어요. 손주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드는 걸 안고 있는데 딸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광고 믿지 마. 사기일 수도 있어. 무슨 사기야? 한인회 게시판에 붙어 있던 거야. 거기 붙어 있는 게 사기면 누가 게시판을 믿겠니? 제가 반박하자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요즘 그런 사기가 많대요. 특히 한인들 노리고. 사위 오빠 회사 동료 어머니도 그런 거 당하셨대요. 그래도 엄마는 한번 알아볼 거야. 내일 직접 가서 물어볼 거야. 딸이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딸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딸 말이 맞을까요? 정말 사기일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15해 동안 꼬박꼬박 낸 돈을 그냥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한인상가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한미연금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한국인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이 어쩐지 날카로웠어요. 두 나라 연금 다 받으려고 오셨죠? 요즘 많이 찾아오세요. 남자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네, 그게. 제가 한국에서 15해 일했거든요. 제가 말하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한국하고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양쪽 연금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한국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물었지요. 남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15해 근무하셨으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60만 원이라니. 생각보다 많았어요. 신청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신청 대행 수수료로 500달러 받아요. 근데 일단 계약금으로 200달러만 먼저 주시면 시작할게요. 500달러. 비싼 돈이었지만 60만 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면 몇 달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었어요. 남자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참,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혹시 한국에서 공무원이셨어요? 네, 구청 도서관 사서였어요. 제가 대답하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약간 찌푸려지더니 그러시구나라고 중얼거렸어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제가 물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만 신청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시간이 더 걸리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서류 준비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일단 계약금 200달러만 먼저 주세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200달러.
큰 돈이었지만 60만 원을 받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건네려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물었습니다. 한국연금 받으면 소셜연금은 그대로 나오는 거죠? 남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무슨 뜻일까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남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갑에서 200달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남자가 돈을 재빨리 서랍에 넣으며 영수증을 건네 주었어요. 서류 작성하고 한국에 보내는데 한 일주일 걸릴 겁니다. 연락 기다리세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제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하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지요. 여보세요? 명희 씨? 저 한미연금 컨설팅인데요. 한국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 넣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하자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데요? 제가 물었지요.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이랑 조금 달라요. 게다가 미국 연금 받으시면 한국 연금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줄어드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30%에서 50% 정도요? 남자가 불확실한 대답을 했어요. 그럼 60만 원이 3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반대로 소셜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남자의 말에 정신이 아찔했어요. 소셜연금이 줄어든다고요? 그런 중요한 걸 왜 진작 안 알려줬어요? 제가 따지자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도 명희 씨가 공무원이신 줄 몰랐잖아요. 일반 회사원이랑은 계산이 다르거든요. 책임을 회피하는 투였어요. 어쨌든 신청은 했으니까 나머지 300달러 입금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급히 딸한테 전화를 걸었지요. 얘야, 엄마 큰일 났어. 그 컨설턴트가 그러는데 한국 연금 신청하면 소셜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대.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요? 괜히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딸이 화를 내는 게 당연했어요. 제가 듣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그 사람 고소해야 돼요. 이건 명백한 사기야.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소셜연금 1,500달러를 날릴 수도 있다니.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다음 날 아침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제가 아는 한국 변호사 한 분 연결해 드릴게요. 그 사람한테 정확히 알아보세요. 이거 잘못하면 소셜연금까지 날릴 수 있어요. 사위의 목소리도 심각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한인타운 중심가에 있었어요. 예약하고 찾아갔더니 50대 정도 돼 보이는 한국인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거 복잡하게 됐네요. 변호사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보세요. 여기 윈드폴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신 기간 동안에는 미국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안 내셨죠? 네, 그때는 한국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대답하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 기간이 커버되지 않은 고용으로 분류돼요. 이 경우 미국 정부가 이 사람은 다른 나라 연금도 받으니까 소셜연금을 깎아야겠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깎여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원래 1,500달러 받으실 거였는데 윈드폴 조항 적용되면 한 900달러 정도로 줄어들 수 있어요. 600달러가 날아가는 거죠. 매달 600달러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1년이면 7,200달러잖아요. 이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맞아요. 반대로 한국 연금을 먼저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한국도 똑같아요.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블 디핑,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받는 걸 막으려고 해외 연금 수급자는 한국 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해요. 60만 원이 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하든 손해라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두 개 다 100% 받는 건 불가능해요. 어느 쪽이 덜 깎이는지 계산해서 선택해야죠. 상담이 끝나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담료는 $300입니다. $300. 또 돈이 나가는군요. 컨설턴트한테 $200 날렸는데 또 $300.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한숨이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셜연금 $1,500에서 $600 깎이면 $900. 한국 돈으로 120만 원 정도. 한국 연금 60만 원에서 절반 깎이면 30만 원.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그날 저녁 딸이 찾아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변호사는 뭐래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소셜연금만 받으세요. 미국에서 살 건데 한국 돈 30만 원 받겠다고 소셜연금 $600 날리면 안 되잖아요.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이 오하이오에서 계속 사실 거면 달러가 중요하죠. 렌트비, 식료품비 다 달러로 내잖아요. 사위 말이 맞았어요. 제가 여기서 계속 살 거라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돈이 아깝긴 해. 15해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제가 망설이자 딸이 물었어요. 엄마, 나중에 한국 돌아가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 글쎄. 여기 2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한국 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럼 소셜연금이 맞아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돌아가고 혼자 남은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15해.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던 시간들. 그때 낸 연금 보험료. 하지만 이제 제 삶은 여기 오하이오에 있었어요. 다음 날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금 신청 진행해 주세요. 한국 연금은 신청 안 할게요. 통화를 끝내고 나니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2주일 후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에 $1,500가 입금됩니다.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휴, 다행이다. 적어도 이건 지켰네. 딸과 사위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엄마, 연금 받게 된 거 축하해요. 작은 케이크까지 준비해 왔더군요. 사위가 웃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1,500면 요양원 안 가셔도 되겠네요. 혼자 살기에 충분하죠. 그래도 한국 연금 날린 게 아쉽긴 해. 제가 말하자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 돈은 날린 게 아니라 더 큰 손해를 막은 거예요. 딸의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다음 날 식당에서 언니들한테 말했습니다. 나 소셜연금 신청했어. 다들 축하해 주었어요. 명희야, 축하해. 우리도 곧 받을 나이야. 한 언니가 물었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10년 일했는데 거기 연금 받을 수 있나? 언니, 괜히 건드리지 마. 복잡해.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언니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해? 몰랐네. 언니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소셜연금 신청 끝났어요. 한국 연금은 포기하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잘 선택하셨어요. 만약 나중에 한국 가시게 되면 그때 다시 상담하세요. 첫 연금이 입금되던 날을 기억합니다. 은행 ATM 앞에 서서 카드를 넣고 잔액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숫자가 뜨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500. 진짜 들어왔네. 24해.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꼬박꼬박 세금 낸 시간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던 날들.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을까요? 여보, 나 연금 받게 됐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는데 등기우편이 와 있더군요. 한국에서 온 것 같았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귀하의 연금 신청건이 접수되어 심사 중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연금 신청? 저는 신청 안 했는데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금 한국국민연금공단에서 편지가 왔는데 제 신청이 접수됐다는데요. 저 신청 안 했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컨설턴트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이미 신청 넣었잖아요. 명희 씨가 나중에 취소하셔도 되니까 일단 넣어놨어요. 뭐라고요? 제가 취소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취소해 주세요. 컨설턴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취소요? 그럼 이미 받으신 소셜연금 영향받을 수 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소셜연금은 이미 승인됐는데. 제가 반박하자 컨설턴트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한국연금공단에서 미국 정부한테 연락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우리 연금도 신청했는데 거기서 깎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소셜시큐리티가 재심사 들어가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컨설턴트가 대답했어요. 제가 조용히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취소 수수료 $500만 주시면. 또 돈을 요구하는군요. 이게 무슨 사기예요? 제가 화를 내자 컨설턴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기라니요? 명희 씨가 저한테 신청 맡기신 거잖아요. 계약서에 다 있어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딸한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큰일 났어. 그 컨설턴트가 한국에 내 연금 신청을 넣었대.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편지가 왔어. 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 고소해야 돼요. 이건 명백한 사기야. 사위도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장모님, 일단 변호사한테 다시 연락하세요. 우리가 법적 조치 취해야 해요. 사위의 목소리도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컨설턴트한테서 문자가 연속으로 왔어요. 빨리 결정 안 하시면 소셜연금 정지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미 미국 정부에 연락했을 거예요.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식당 일도 집중이 안 됐어요.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깨뜨려서 사장한테 혼났습니다. 명희 씨, 요새 왜 이래? 정신 차려. 사장 말이 맞았어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온 것이었어요. 편지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귀하의 해외 연금 수급 여부 확인 필요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국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귀하의 연금 신청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30일 이내에 해명하지 않으면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걸린 거예요. 편지를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로 걸렸구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딸한테 전화로 편지를 보여주자 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심각한데요? 연금 끊길 수도 있어요. 컨설턴트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보셨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제 말 믿으시겠어요? $500 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린다니까요. 기어이 돈을 뜯어내려는 거였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컨설턴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증거 있어요? 명희 씨가 저한테 신청 부탁했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소셜시큐리티 편지를 보여주자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방치하면 진짜 연금 끊깁니다. 30일 안에 해명서 내야 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해명서 작성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취소 신청 넣어드릴게요. 비용은 $1,500입니다. $1,500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첫 연금이랑 똑같잖아요.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안 하시면 매달 받으실 $1,500가 영원히 날아가요. 뭐가 더 큰 손해예요?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1,500.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어요. 20년 동안 모은 저축이 $5,000 있었습니다. 이 돈은 한국 가서 쓰려고 모은 건데.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딸의 목소리가 미안해졌습니다.
엄마, 우리도 지금 빠듯해요. 애들 학비에 집 렌트비에. 사위도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장모님, 제가 500달러는 도와드릴 수 있는데 1,500달러는 무리예요. 그날 밤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해서 겨우 연금 받게 됐는데 그놈의 컨설턴트 하나 잘못 만나서 이 모양이 되다니.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딸 말을 들을 걸. 그냥 소셜 연금만 받을 걸. 다음 날 식당에서 동료 언니가 물었어요. 명희야, 무슨 일 있어? 요새 너 이상해. 처음으로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가 위로했어요. 에이, 그 정도 돈 가지고 연금을 끊어? 정부가 그렇게 매정하진 않을 거야. 언니는 몰라. 편지에 정지한다고 분명히 써 있었어. 제가 말하자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그날 저녁 결심했습니다. 제 저축 5,000달러 중에 1,500달러를 쓰기로. 이 돈은 한국 가서 쓰려고 모은 건데 어쩔 수 없었어요. 연금을 지켜야 살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1,500달러 낼게요. 부탁합니다. 제 연금 지켜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일단 해명서부터 작성합시다. 변호사가 사흘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긴 해명서를 작성했어요. 조명희는 컨설턴트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국민연금이 신청되었으며 현재 해당 신청을 전면 철회하고 미국 소셜연금만을 수령하고자 함. 영문과 한글 양쪽으로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와 한국국민연금공단 양쪽에 동시에 해명서와 취소 신청서를 발송했어요.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2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며 떨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어요. 연금이 끊기고 제가 거리에 나앉는 꿈. 드디어 2주 후 소셜시큐리티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귀하의 해명을 검토한 결과 의도적 이중 수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살았다. 내가 살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변호사한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편지 왔어요.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축하합니다. 한국국민연금공단에서도 취소 확인 문서 왔어요.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다 해결됐어. 연금 계속 받을 수 있대. 딸이 전화기 너머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요? 아, 다행이다. 사위도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장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식당에서 언니들한테 말했어요. 나 연금 지켰어.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명희야, 정말 잘됐다. 우리도 조심해야겠네. 사장도 웃으며 말했어요. 명희 씨, 수고했어.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컨설턴트는 결국 사라졌어요. 사무실 찾아갔더니 임시 휴업 팻말만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당한 돈 200달러는 돌려받지 못했지만 1,500달러를 지켰으니 그걸로 됐어요. 3개월 후 한인의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심하세요. 한미 양국 연금 동시 수령 불가능합니다. 사기 컨설턴트 조심하세요. 제 경험을 상세히 적어 올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 한인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도 비슷한 제안 받았는데 안 해서 다행이에요. 덕분에 사기 안 당했어요. 감사 인사를 들으니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제 실수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매월 15일이 되면 통장에 1,500달러가 들어옵니다. 이제 식당 일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줄였어요. 주 사흘만 일해도 생활비는 충분합니다. 주말에는 딸네 집에 가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요.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한국 가고 싶으시면 그때 가서 연금 신청하면 되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이제 여기가 집이야. 너희들 있는 곳이 내 집이지. 저녁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하이오의 가을 하늘이 참 맑더군요.
손주가 다가와 물었어요. 할머니 뭐 생각해? 손주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두 나라 연금 다 받으려다가 둘 다 잃을 뻔했습니다. 사람이 욕심부리면 안 되는구나 배웠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는 게 낫지. 24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꼬박꼬박 낸 세금으로 받는 2,500달러. 제게는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합니다. 딸이 가끔 물어요. 엄마 후회 안 해요? 한국 연금 포기한 거.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후회? 전혀. 엄마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 너희들 보고 손주들 보고 매달 연금 들어오고. 이것보다 더 바랄 게 뭐 있겠니?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하이오에 겨울이 왔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들고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걸 바라봅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우리 잘 살고 있지?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나라 연금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제가 가진 걸 소중히 여기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